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위한 공청회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평소에 잘 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이런 문제는 나왔을 때 흔히 말하는 찍어서 맞추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다 맞추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략적으로 조금 피하는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를 보면요, 아까 공청회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덤핑 방지 관세를 하기 전에 어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쭉 보다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어와 신청인 이해관계자의 모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옳지 않은 것이죠. 네, 옳지 않은 것이고, 답은 옳은 거 고르기 때문에 하나씩 볼게요. 죄송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무역위원회가 공정위를 개최하는 때에는 결과를 관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역시나 여기 보시면 관세청장이 아니죠. 기획재무 장관 또는 그다음 무역위원회,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기재부 장관하고 무역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이제 2번 틀린 부분이 될 것이고, 3번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어만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답은 4번이 됩니다. 7일 안으로 여기 기재부 장관하고 무역위원회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도 직접 참석을 하는 것이 이해관계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둘 다 대리인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인 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인 둘 다 모두 대리인을 통해서 진술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직접 참석해서 진술을 해도 되고, 아니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진술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5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아까 말씀드렸던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2번 문제. 불복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시험에 꼭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죠. 1번. 과태료 부과 처분 같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개정이 됐던 내용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제소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3번. 보정을 요구할 때는 구두로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문서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청구인은 청구의 대상이 3천만 원인 경우에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3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3천만 원부터는 해당이 안 됩니다. 3천만 원 이상부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미만, 3천만 원 밑에일 때는 가능하다. 보기를 낼 때도 2천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3천만 원 미만 이렇게 썼을 때가 정답이 될 것이고요. 이거는 틀린 보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저희가 심사청구 등을 할 때 불복 청구에 따른 결정을 내릴 때는요. 기존에 청구했었던 내용 처분보다도 불리하게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불고 불리의 원칙 이렇게 말을 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납세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는 불복하겠다. 이 처분에 나는 승복할 수 없다라고 다시 처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근데 그 처분 결과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도 더 불리하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신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내가 명확하게 승산이 있다라고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내가 못하는 그런 어떤 약간 반강대성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할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불고 불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심사를 청구했었던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 말고 나머지 내용까지 같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도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정보세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정보세 구역의 경우는 일단은 세관장이 지정을 하죠. 세관장이 지정을 하는 곳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관이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사익성이 아니고 공익성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보세 구역은 종류로 말씀드려보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지정, 장치장. 두 번째로는 세관, 검사장.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정, 장치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장치가 주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치, 즉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성격이다. 그러니까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잠깐 장치하기 위한 장소라고, 그러니까 일시장치라고 말을 쓸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시장치가 주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도 할 수 있긴 합니다. 물품에 대한 검사도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시장치가 주가 되긴 하지만 부수적으로 검사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명백하게 검사를 위한 장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보기를 골라보겠습니다. 1번,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 맞고요. 두 번째, 지정보세구역을 보세구역으로 전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세관장이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동의를 받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2번이 옳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3번.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장치장은 일시장치를 위한 장소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세관장이 지정하는 거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관장. 그 다음에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원래 원칙은 이거잖아요. 화주 또는 반입자. 그렇죠.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주를 가름해서 생각이 안 나네요. 이를 가름해서 물품을 보관한 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화물 관리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화물 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여기서 이제 이 자가 물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5번, 관청을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 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반입시켜서 물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4번 문제. 국제항의 바깥에서 하역을 한다고 합니다. 국제항 바깥, 그렇죠? 바깥에서 출입을 하는 것을 허가받는 거. 예전 같았을 때는 이제 개항 외 출입 허가 이렇게 말을 썼을 텐데, 이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제항 외 바깥에서 출입하는 허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쭉 볼게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1번, 세관 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갑은 세관장의 허가 없이 물품을 하역할 수 있다. 안 되죠. 하역할 수 없습니다. 하역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허위신고죄. 처벌받아요. 안 됩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옳은 것이죠. 이것도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 두 번째, 하역하는 경우에 허가수수료는 1일마다 1만 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1회 단위로 해서 선박 같은 경우에, 선박이니까 선박 같은 경우에는 순톤수를 기초로 해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미니멈 최저 금액이 10,000원으로 나와 있을 뿐이죠. 2번도 틀렸고요. 세 번째,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결정은 10일 안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번도 옳지 않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었죠. 여기 보시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하역했다. 그러면 그것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허위신고죄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고, 그거는 있어요. 과실로 하역 허가가 아니고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있잖아요.
무슨 목록 같은 거 있죠? 이것을 과실로 하지 않게 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습니다.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 관세 통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사항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것은,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험에 종종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국경 출입 차량 같은 경우에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통관역을 누가 지정하는지. 답은 관세청장이죠. 제가 정리를 할 때도 통관역장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통관역, 역관 이렇게 해가지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거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 세관장이 지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관세청장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제 그 선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한번 써볼까요? 자, 입항할 때 여기가 이제 국제무역선 이렇게 말했을게요.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입항, 출항 이렇게 표현을 쓰면 여기서는 국경 출입 차량 두 가지는 이제 운송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입항할 때 뭘 해야 되나요? 입항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항할 때는 출항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 표현을 다르게 쓰면 입항을 한다는 것은 도착을 말할 것이고요. 출항을 한다는 것은 출발을 말을 할 겁니다. 아, 바뀌었네요.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입항할 때는 도착, 출항할 때는 출발. 맞죠? 그래서 이게 따라가면 되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거. 근데 국경 출입 차량은 항상 이 보고를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보고를 같이 하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까지 받게 되어 있다는 점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부분이냐면은 저희 제6장에 가서 보시면 제 그 운송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운송 수단에 대한 파트를 보게 되면 제3절에 가서 보면 차량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차량이라고 하는 게 나오긴 것이 있고, 순서가 바뀌었네요. 제가 이 표현을 바꿨었는데, 그러니까 입항이라 하는 것은 출발, 그 다음에 출항은 도착 이렇게 말을 썼을 때요. 아까 봤던 것처럼 보고, 도착 같은 경우에는 보고하고 허가까지.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보고, 출발 허가까지 들어가 있게 됩니다. 도착을 할 때도 도착 같은 경우, 도착에 대한 것들은 149조에 가서 보면 도착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발할 때는 출발 보고 출발 허가. 네. 또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착, 출발. 이게 들어가는데 추가되는 게 뭐냐면 보고가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내용을 보면은 관세청장, 그 다음에 세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답은 1번이 되겠죠. 관세청장이 정하는 게 되고 세관장에게 허가를 받는다.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관장에 허가, 승인, 신고, 신청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세관장이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출발 보고, 출발 허가.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산지 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요. 원산지 확인 등 세관장이 수입 통관을 할 때 원산지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서 통관 여부, 특혜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산지 확인 기준 같은 경우는 기재부령으로 그 내용들을 정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미할 경우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것이고 3번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저희가 규정에 보시면 원산지 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출 생략을 말을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1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면 10만 원이잖아요. 밑에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게 되겠죠.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 보면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뭐 일시 양육 등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유치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게 되고요. 오인하는 경우에도 이거는 통관을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품질 등이라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는데 식품위생법의 경우에는 저희가 식품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 같은 경우에 국내 반입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것을 소비할 거기 때문에 섭취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서는 식품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식품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검역을 받을 때 검역을 받는 물품 자체가 한글 표시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품질에 관련된 표시라고 하는 것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건강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오인할 수 있는 표시 위반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얘는 통관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려요.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통관을 보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맞고요. 2번도 맞습니다. 3번도 맞죠. 원래 원칙은 해가 진 후에는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수색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미 했던 것이 넘어갔다고 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3번도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4번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거 맞고요. 5번이 답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50만 원이 아니고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그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30만 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벌금에 처해지는 해당하는 금액이 3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는 몰수에 하는 몰수가 되는 물품 대상이 되는 물품의 가격과 가액하고 그 다음에 추징금에 해당하는 것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죠. 1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요. 100만 원 이하. 이 두 가지 모두가 충족이 돼야지만 통고 처분이 면제가 된다고 나와 있으니 답은 5번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30만 원 이하인 경우라고 답이 나와 있었어도 그것만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번도 그렇게 나와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8번 문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는 이제 저희 그거네요. 제 5장에 나와 있는 5장 1절에 나와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사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은 기읍, 니은, 디귿, 리을 모두가 해당이 되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8번의 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29번 문제,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저희 시험에 한 번쯤 계속해서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유통이력 신고라고 하는 거. 통관되고 나서 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 그 거래 내역을 그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수입자하고 국내에서의 이제 이것을 판매하는 자가 될 텐데 단서가 있었죠. 단서라기보다는 괄호 안에 제외되는 게 있었잖아요.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자는 제외. 무슨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매업체를 말을 하는 거겠죠. 도매업체까지는 대상이 되지만 소매업체는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겠죠.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신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비자 대상으로 하기 전에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다 해당되는 것이죠. 2번도 맞고요. 3번도 맞고요. 4번도 맞습니다.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입해서 장부 같은 거 뒤져볼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30번.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할 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저희가 이제 관세 담보 제공 사유라고 하는 거 말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입 신고를 하잖아요. 수입 신고. 그럼 세관의 심사를 받을 것이고 심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게 될 텐데 뭐 이상이 없으면 수리를 할 것이고 이상이 있다, 경미하다, 보완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경미하지 않다, 그러면 각하나 치하로 갈 거예요. 물론 각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납세자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철회와 가까운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요건이 구비가 안 되면 처리를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수리를 하기 전에 불성실 신고인과 같은 자에게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정리를 할 때 팁을 말씀드려보면 일단 기본적인 그 연도에 대한 것들은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징역형에 처해졌다,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걸 받고 나서 면제되거나 이행을 하고 나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담보를 제공하게 만들고 있고요. 뭐 이거 안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런 벌칙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체납을 했다라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도 저희 시험에 종종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고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담보 제공 요구하겠죠.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회생 절차가 종료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간 계속해서 수입 실적이 없는 자, 뭐 집행이 끝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얼핏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바로 눈에 띄는 건 없죠. 근데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개인 회생 절차가 뭔가요? 개인 회생 절차. 회생.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파산이 되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회생을 하겠다, 돈을 갚아 나가겠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해당되는 절차를 다 이행을 하면 종료가 됐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2년이 지나니 아니한 자가 아니고 종료가 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답을 고르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이것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종종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죠. 저희 보세운송 파트, 제 8장에 나와 있는 보세운송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등록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등록 취소에 대한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답을 골라보면, 자, 볼까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죠. 옳은 것을 31번 문제에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세운송업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단 말이죠. 3년. 근데 여기에 추가로 하는 게 뭐냐면 AO 업체의 경우에 AO 업체 같은 경우는 2년을 더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써 있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갱신한다고 했을 때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3년으로 한다고 나와 있은 겁니다. 기획은 맞는 거고요. 니은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일단은 관세청장이 아니에요. 세관장이 되는 것이고 승인도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정확히 쓰려면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래 원칙은 신고거든요. 신고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게 승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쓰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보세운송업자가 사망하더라도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아니 상실해요. 네, 상실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산이 됐을 때 효력 상실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보세운송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효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법인의 경우에는 해산을 했을 때 왜냐하면 대표자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틀린 것은 세 가지 모두 다 기획, 니은, 디귿 모두가
옳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것도 저희 시험에 한 번쯤 나왔던 문제이죠.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 기출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저도 수업 시간 할 때, 문제풀이를 할 때도 이거 한 번쯤은 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답은 5번이 되겠죠. 10억 원 이상인 상설 영업장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33번 문제. 이런 것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죠. 여기 벌금형이죠. 벌금형에 대해서 중한대로 무거운 것부터, 처벌이 이제 중한 것부터 순서대로 골라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풍속을 해치는 서적이 뭔가요? 저희 234조에 가서 보시면 금지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수출입 금지품. 거기에 안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고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밀수입죄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269조에 가서 보면 제1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등이죠. 알겠습니다. 웹에서 7년 이하의 징역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조항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269조 앞에 268조에 2를 가서 보시면 되죠.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등 여기서 제2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5년 또는 5천만 원 그냥 몇만 쓸게요. 5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일단 얘가 더 앞서 있네요. 7년 5년이 되는 것이고 디귿 같은 경우는 강제징수 면탈죄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고요. 얘는 270 넘겨보시면은 275조의 2 쪽에 나와 있습니다. 체납처분 면탈죄. 그러니까 지금 바뀌었죠? 강제징수 면탈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다음 마지막 리을 부정한 방법으로 적재 화물 목록을 작성한 경우 이 경우에는 허위신고죄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허위신고죄 2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는 거라 2년. 그러니까 답을 골라보면 7년, 5년, 3년, 2년이죠. 그래서 골라보면 기읍, 니은, 디귿, 리을 답은 1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뭐 여기 물어봤던 문제가 다 저희 시험에 한 번쯤은 나왔던 보기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 리을은 잘 모를 수는 있다고 가정을 하고 뭐 기읍과 니은 정도는 무조건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일단은 답을 골라봤을 때 기읍, 니은이 보니까 순서가 기읍, 니은 순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잖아요. 세 개밖에 없는데 근데 얘가 얘가 엄청 큰 중요한 벌이기 때문에 얘가 될 일은 없단 말이죠. 그럼 문제가 이제 요거 중에 하나인데 딱 봐도 이거 같거든요.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긴 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4번 문제이고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이것도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던 문제이긴 한데 저도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개정 특강을 할 때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저 이번에 보세사, 명의 대여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었거든요. 그게 벌금형,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얘는 처벌받아요. 보세사, 명의 대여죄라고 해가지고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답은 3번. 이것도 저희 시험에 종종 나왔던 거죠. 보세구역 반입 명령에 대한 사항이고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주일. 2주일을 경과했을 때 공시송달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겠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FTA 특례법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5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 봤더니 사실 그동안 나왔던 유형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저 수업할 때 그거를 기억나실 겁니다.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제가 이제 마치 특강처럼 하는 게 있었잖아요. 특강을 할 때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를 제가 체크해드렸었거든요.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거를 정리했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평이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FTA 특례법을 전혀 안 봤다라고 하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기 쭉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답은 2번이 되겠죠. 현지조사 연기 신청은 1회 한정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조사는 이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면과 현지조사. 원래 원칙은 서면이죠.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걸 소명이 안 됐을 때는 현지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번도 맞는 말이고요. 4번. 식 5개월 이내. 이거 중요하죠. 이거 국가를 봤을 때 15개월. 그러니까 조사 요청을 받았을 때 회신 기간이 15개월 맞고요. 그 다음에 현지조사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채약 상대국의 조사 대상자, 즉 수출자가 되겠죠. 수출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동의를 안 되면은 현지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죠. 다음 문제, 서면조사할 때 이것도 저희 시험에 한 번쯤은 나왔던 문제라서 사실 그렇게 평이한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고 들어갔다고 하면 좀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답을 골라보면요. 5번이 되겠습니다. 동지를 할 때, 서면조사를 할 때 동의 여부를 체크하고 동의서 제출 기한 이런 건 없었죠. 이건 기본적으로 현지조사할 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채약 상대국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게 있을 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서면조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서면조사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긴급관세 조치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은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가 그 관세법상의 긴급관세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어렵죠. 네,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치의 주체는 무역위원회가 아니죠. 네, 기본적으로 쭉쭉 보다 보면 기재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네, 4번이 여기서 보시면 답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틀린 것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39번 문제. 이것도 제가 이제 그 특강을 할 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품목별, 그러니까 원산지 인증 수출자라고 하는 걸 말했을 때 업체별하고 품목별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요건들은 그 시행 규칙에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특강을 할 때 원래 기본적으로 법을 베이스로 해서 제가 내용들 정리를 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거는 꼭 보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죠? 시행규칙을 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보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거든요. 이게 시험에 나왔네요. 쭉 보다 보니까 답은 1번이 될 것 같아요. 그죠? 1년간이 아니고요. 1년간이 아니고 답은 틀렸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 전산 처리 시스템, 이거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요. FTA 코리아, FTA 패스,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원산지 관리 전담자 맞고요. 작성 대장 비치 관리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작성 발급한 할수 일 없을 거. 얘도 똑같은 거죠. 1년 동안이 아니고 2년 동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1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내용을 잘 몰라도 여기 보니까 보통 저희가 그 내용을 볼 때 관세법이든 특례법이든 항상 2년으로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잘 몰라도 1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 여기 보니까 긴급관세 조치 적용 기간의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게 좀 어렵긴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저희가 좀 준비를 덜 하게 되는, 좀 뒤쪽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덜 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건데요. 일단 답은 기읍, 니은, 디귿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모든 내용을 다 봤습니다. 자, 이제 총평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랑 같이 전체 내용을 다 보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수험생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기출문제 위주로 내가 정리를 하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거의 답을 맞췄을 것 같아요. 물론 만점이 나오긴 어려웠을 것 같고요. 아까 봤던 것 중에 공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시행 규칙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시험에 자주 안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 하나 맞추기 위해서 모든 내용을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아깝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제외하고서라도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그 다음에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강조했던 것들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 한 번쯤을 보고 들어갔다고 했을 경우에는 되게 평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좀 눈여겨볼 게 뭐가 있냐면요.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위헌에 관련 문제 기억나시죠? 위헌에 관련 문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에 기존에 한 두세 문제씩 나왔었는데 올해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이게 좀 특이하죠? 위헌에 관련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시험 직전에 위헌에 관련된 자료도 드리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신고서, 신청서, 기재 사항과 관련된 문제도 많이 안 나왔어요. 보통 이것도 한 두세 문제씩 나왔었는데 이번에 한 개 나왔나요? 한 개? 아까 좀 정확한 자료는 제가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릴 텐데 아까 쭉 해설을 해보니까 이렇게 보이시죠? 내용 자체가 이런 문제, 이게 어떤 걸 말을 하는 거냐면 단순 암기형의 문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두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아까 FTA 스탬프까지 합쳐가지고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내용 두 가지가 어떤 걸 말을 하는 거냐면 단순 암기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상시에 이제 자주 접하고 보는 문제가 아니고 그걸 따로 암기를 하기 위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진짜 말 그대로 시험에 나올 거 대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는데 이런 유형이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는 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주의할 게 이거죠. 저희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또 내년에 동일하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나왔던 거 생각해 보시면은 기존에 나왔던 유형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또 바뀌게 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올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 난이도는 평이했다. 한 중 정도? 잡을까요? 중? 평이했다라고 말을 쓰는 게 가장 간단한 말일 것 같아요. 평이할 것 같다. 평이한 문제였던 것 같고 FTA 특례법 문제가 좀 어려웠다. 조금 어려웠다. 한 중상 정도 또는 상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 말고 좀 뒤쪽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내용 자체가 많이 보지 않았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되게 평이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제가 다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행 규칙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안 나왔어요. 특이한 게 또 뭔가요? 개정 내용도 많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라 볼 수가 있겠죠. 원래 보통은 개정이 되고 나면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출제가 거의 안 됐어요. 시행규칙도 많이 안 나왔고요. 아까 보통 보니까 관세법이랑 관세법 시행령에서 거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평이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저희 벌칙에 대한 것들이 조금 평소랑 다르게 나왔다라는 게 있었죠. 원래 저희가 보통 나왔을 때는 특정 어떤 사실에 대해서, 특정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벌칙을 이렇게 고르는 게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나왔고 그 전체 내용 중에서 이제
순서대로 고르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잖아요. 양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 고르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거 같은 경우는 쉬웠던 게 뭐냐면 이것 때문이겠죠. 보유자 명의대여죄라고 하는 게 신설이 되면서 되게 평이했던 문제라 볼 수가 있었겠지만 그게 안 나왔었다. 그걸 뺐다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 생각에 관세법 개론만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작년에 비교해 보면 좀 더 쉬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제가 시험을 봤다 제가 시험 봤다고 가정해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단순 암경의 문제가 많이 없어져서 더 평이하게 더 쉽게 느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모의고사를 했을 때 조금 지엽적인 문제를 많이 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떻게 시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이하게 문제를 풀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접하고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습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저희 학원에서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다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보지 않았을까. 그래도 문제가 이것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1차를 붙으신 분들은 이제 2차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2차 준비할 거 생각하고 이제 합격한 기쁨은 빨리 이제 접어두고 이제 또다시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1차로 떨어졌던 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업계를 이제 관세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준비를 하실 거면 1차를 붙는 게 좋기는 하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 동차 준비하면 되거든요. 1차가 2차 시험까지 1차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늦어졌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저도 3년차 동차를 합격을 했었거든요. 한번 떨어졌다 하더라도 금방 툭툭 털고 어차피 2차가 본게임이기 때문에 1차에서 혹시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떨어진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어쨌든 이제 1차를 떨어졌다 하더라도 또 내년을 위해서는 이제 2차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1차만 또 이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만 공부를 계속 하시고 나머지 2차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학원 게시판 등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런 내용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